네, 안녕하세요. 예, 경영조직론 제26회 노무사 2차 시험 경영조직론 해설과 총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례형으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얼마나 이 두려움과 각종 생각에 휘말리게 되셨을지, 당황하셨을지, 네, 이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먼저 합격한 선배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만약에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능력자, 대단하신 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1번 문제부터 먼저 이제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사례 문제예요. 우리나라 한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개월 전에 동일한 업체의 미국 공장장으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미국으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홍길동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했던 방식을 동일하게 현지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두 나라 근로자들의 행동 간에 상대적인 뭔가 미세한 차이가,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한국의 경우에 어떤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근데 미국은 현지 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대요. 자기 의견을. 개진한대요. 그래서 홍길동은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리더 행동이 미국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더 유형. 그러면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출제자. 경영조직이랑 출제하는 교수님이 너무 치사했어요. 5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만 낸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를 딱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사고방식을 바꿔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맞으면 25점짜리는 딱 가져가는 거야. 하나 맞으면 25점 가져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 내가 경로 목표 이론도 내가 완벽하게 조금 암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50점 만점에 거의 40점 이상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사례형으로 풀어놔서 여러분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이걸 답안을 작성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두 나라 근로자들의 행동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국가 문화의 하위 차원들을 홉스테드의 연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설명하여 보도록 합시다. 다만 남녀의 역할 차이, 자, 남성성, 여성성 빼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지향성에 대한 거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시해도 좋다. 얘가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홉스테드의 국가별 차원, 국가별 문화 영향을 받은 조직 문화 영향에 있어서 이제 기술을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임을 보시면서 제 칠판에 설명한 내용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홉스테드의 국가별 차원에 의한 조직 문화 유형의 분류지요. 자,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개요. 자, 홉스테드는 다양한 문화 유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업 차원의 문화 유형을 권력거리. 자, 불확실성 회피 성향.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로 이제 구분을 했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추가되었었는데, 자, 이 부분은 무시해도 좋다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 문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직 문화 유형 중에서, 자, 첫 번째,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에 의한 구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임을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게 어떤 이제 도표로 나오지요. 도표로 나오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 그래서 큰 권력거리, 큰 권력거리, 작은 권력거리.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이쪽은 작은 권력거리, 이쪽은 큰 권력거리 이렇게 썼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일단은 강한 불확실성 회피라고 써놨습니다. 강한 불확실성 회피. 여기는 약한 불확실성 회피인데요. 약한 불확실성 회피, 다른 말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 좋다. 안 좋은 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웃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큰 권력거리. 큰 권력거리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권력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큰 권력거리이고, 강한 불확실성 회피. 외부 경영 환경에 있어서 외부 경영 환경에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불확실성 회피와 큰 권력거리를 가진 적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약한 불확실성 회피, 외부 경영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권력거리가 적어요. 여기가 이제 미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권력거리가 좀 크게 되면요, 상사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상사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해요. 업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요. 이런 이제 집단,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계층 문화가 잘 발달된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한국이죠. 그런데 미국과 같이 이렇게 권력거리가 적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그 상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지 상사의 업무 지시 형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권력거리. 첫 번째, 권력거리란, 자, 유인물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육체적이나 지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반응을 보이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정의를 써줘야 되겠죠. 네, 불확실성 회피는 구성원들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방법적 측면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씁니다. 세 번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럼 비교해줘야죠. 비교해줘야죠. 네, 이걸 좀 답안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좀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큰 권력거리와 강한 불확실성 회피를 갖는 이제 문화의 영향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조직 문화 형태를 가지면서 수직적인 계층 문화를 갖게 되죠. 자, 이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권력거리. 그다음에 강한 불확실성 회피. 그래서 이제 어떤 강한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한 그 경영 환경, 업무 환경에 대해서 강하게 딱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직업의 안정성 측면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직업의 안정성.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내 뼈를 이 회사에 묻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업무에 집중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업의 안정성 측면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적용되는 규칙과 수많은 규정, 절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갖게 되지요. 따라서 수직적인 계층 문화인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형태를 많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어때요? 예,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권력거리가 적죠. 적은 권력거리. 작은 권력거리. 에다가 약한 불확실성 회피예요. 약한 불확실성 회피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죠. 자, 특별히 우리 사회학 문제에서 지문을 보시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개인의 어떤 창의적인 의견, 자율적인 업무 진행 이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자, 본사안의 검토. 딱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노무사예요. 노무사니까. 자, 본사안의 검토. 자,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4번으로 되어 있나요? 본사안의 검토. 해 주시고, 자, 본사안의 검토 이전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하나 더 짚고 나가야 되겠네요. 3번, 조직문화 유형 두 번째. 네, 두 번째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경우,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서술을 해줍니다. 한국은 구성원의 능력 개선보다는 집단의 협력과 충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문에 있어서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그거에 있어서 부하 직원들이 한꺼번에 잘 따른다고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성, 능력, 취미, 선호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자아 존중에 기반을 두고 개인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에 의한 조직 문화 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 성향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림을 굳이 그려줘도 좋은데 남성성, 여성성 이거는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주의, 개인주의 해서 집단주의, 개인주의 부분만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는 거지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사안의 검토 해서 자, 홍길동은 이제 한국의 문화에 적합하게 적응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미국으로 이제 무기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에 맞는, 미국 기업에 맞는 조직 문화의 형태로서 이거에 맞는 자기만의 업무 스타일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독불장군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정당하고 옳다라고 주장해서 나의 스타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네,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대기업에 적합한 문화, 중소기업에 적합한 문화, 소규모 영세한 기업 문화에서 적합한 문화 이렇게 있거든요. 각각의 입사를 했을 때 각각 내가 다른 스타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버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기반해서 홍길동이 우리나라에서 행할 리더십 유형은 무엇이고 미국에서 바뀌어야 할 적합한 리더십 유형은 무엇인지 국가 문화의 하위 차원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논하여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국가 문화 차원에 있어서는 이미 다 두 번째 목차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버트 하우스의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이 되겠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이론의 행위 이론 플러스 상황 이론 플러스 모티베이션 이론에 있어서 기대 이론을 잘 접목시킨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구상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 목표 이론은 특이하게도 이제 그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부하들에게 발휘하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리더십 유형 이론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로 목표 이론에서 쭉 여러분들이 안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일단 그림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리더십 스타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후, 참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지후, 참성. 지시적 리더십, 후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 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부하들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부하들이 기대를 하게 되죠. 자, 중간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부하의 특성. 여기는 작업 환경의 특성 이렇게 있어요. 자, 부하의 특성에는 부하의 능력, 부하의 통제 위치, 그다음에 뭐 이제 부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안전의 욕구이냐, 성취 지향적인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겠죠. 작업 환경 특성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정비, 이제 과학 구조가 얼마나 정비되어 있느냐, 작업 집단의 생성 단계가 어느 단계냐, 세 번째, 공식적인 권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 부하들에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기대 변수에 있어서 모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변수로서 직무 만족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과를 창출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첫 번째,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그래서 첫 번째, 지시적 리더십, 후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 리더십,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매개 변수로서 해당되는 이 부하의 특성, 작업 환경 특성은 간략하게만 서술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리더십 스타일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복잡하다. 과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관리격자 이론처럼 9,9형 이렇게 우리가 나아보지 않는 리더십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십이, 다른 상황에서는 참여적 리더십이, 또 다른 상황에서도 성취지 않는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라는 것이 이제 한계이지만, 그래도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부하들에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또 큰 그런 이론 중에 하나죠. 자, 경로 목표 이론의 그림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길동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교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 유인물의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리더십, 자, 미국에서의 리더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국에서의 리더십, 한국의 문화는 규칙과 규정, 절차에 의한 과업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 문화죠. 그래서 공식적인 권한관계가 명확하다. 권한관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상사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상급자에 대한 업무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적합한 리더십이 지시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시적 리더십. 여러분 잘 쓰셨겠죠, 여러분? 자, 미국의 조직 문화에 있어서 적합한 리더십. 자, 미국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업무 진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부하 직원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도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네. 내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 메스터, I don't agree. 이런다는 거예요. 네.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틀렸든 맞든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적인 리더십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럴 땐 상급자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어떤 계획, 구상, 빅피처 뭐 이런 거를 일단 좀 누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일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의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일부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직의 구성원 통제 방식을 계층적 통제와 분권적 통제로 나눠서 설명하고, 구성원 통제 방식이 IT, 정보기술이에요.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행동 통제와 결과 통제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자, 25점짜리 문제를 세상에 논하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이시죠. 자, 계층적 통제, 그 다음에 분권적 통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층적 통제. 자, 여러분 경영조직론 이거를 여러분이 학습해 나갈 때에는
계층적, 피라미드, 수직적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팔을 세워요. 팔을 세워요. 팔을 세워요. 팔을 세워서 여러분이 외운다. 분권적, 수평적,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제 계층적 통제, 분권적 통제. 자, 통제라고 하는 거는, 자, 통제. 상사가 또는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또는 하위 부서들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 부분에서에 올 수 있는 중간에 결제를 맡으러 보고를 한다든지, 근데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시조직 이론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관리 메커니즘, 조정 메커니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셨어야 되는데, 잘 풀고 나오셨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의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적 통제, 분권적 통제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조정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서 계층적 통제는 수직적 계층 구조상에 발휘되는 통제를 의미하고, 분권적 통제는 상호 의존성 있는 수평적 부서 간의 통제를 의미한다고 한다. 자, 두 번째, 계층적 통제. 네, 계층적 통제예요. 이제 제가 좀 글씨를 참 많이 못 써요, 그죠? 네. 저 노무사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못 썼어요. 네, 못 썼어요. 제 글씨, 내가 못 쓴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 얼른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항상 이제 강조한 건데 옆으로 갈수록 이제 정보량이 많아져요. 네, 정보량이 많을수록 회사가 관리해야 할 어떤 정보, IT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개규개보종 개규개보종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층상의 통제 첫 번째. 계층상 통제는 단순하죠. 상사가 부하한테 업무를 지시하고 따르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계층상의 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과 절차. 규정과 절차의 경우에는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나 절차로 딱 이제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제도화시키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부분 규정에 따라 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과 스케줄이 있죠. 계획과 스케줄. 자, 정보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자, 중간에는 계획과 스케줄이 있어요. 계획은 대부분 회사의 목표나 전략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 이런 것이 있죠. 예산 편성. 자, 올해의 목표, 올해의 업무 스케줄 이런 거. 이제 스케줄, 업무 스케줄 이쪽이죠. 그래서 계획, 예산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이 있다. 자, 스케줄에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이도 지금 업무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일정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굳이 부하 직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이 8월이죠. 8월 중순쯤 되고 있는데 8월 중순쯤이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회사의 어떤 업무 스케줄. 자, 업무 스케줄 1월, 2월, 3월 해가지고 1일, 2일, 3일 해가지고 지금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자요. 업무량이 방대해지고 더 이상 한 사람의 관리자가 컨트롤하기,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량과 업무량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부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역을 둠으로써 업무 수행상 능률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적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인 보고제도, 문서화된 정보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의 정보 체계,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 체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여기서 각각의 번호를 쓰셔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권적 통제. 자, 분권적 통제 여기다 쓸까요? 자, 분권적 통제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상호 의존적인 어떤 부서 간에 또는 구성원들 간에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 중심으로 이제 나열을 한 거죠. 구성원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그래서 연결 역할자. 이걸 첫 번째로 나열을 했습니다. 연결 역할자는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 부여받아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영업직 사원이 이제 뭐 부산 현장 매장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고객과의 어떤 이제 고충 정도를 거기 가서 영업직으로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을 발휘를 해서 고객의 어떤 캔슬 또는 고충을 즉각적으로 해결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가 있죠. 태스크포스. 예, 둘 다 어떤 집단적인 회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다만 위원회는 조직의 어떤 일반적인 관심사항을 다루되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는 조직의 어떤 특정한 과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그 과업이 해결되면 즉각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통합자가 있죠. 전임통합자. 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각 부서 간 활동에 있어서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전임통합자는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임통합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부서 간에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전임통합자의 어떤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서 각 병원의 입원실에 보면은 여기에 전담자 해서 의사 누구 간호사 누구 해놓고 환자 명단이 이렇게 쭉쭉쭉 있죠.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병실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즉각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전임통합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나 얘들 진짜 이거 출제한 교수님 누굴까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는지 난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IT의 영향으로,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행동 통제와 결과 통제 측면에서 논하래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50문제를 좀 찍어준 것도 있고 평소에 좀 강조한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 모의고사 때도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정보기술이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목차는 자, 우리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IT 영향에 의한 행동 통제와 결과 통제 이렇게 써줘요. 와 결과 통제 이렇게 써줘요. 출제자의 의도를 존중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자, IT라고 하는 IT의 의, 정보기술의 의 써줘야 되겠죠. 정보기술이란 정보를 빠른 속도로 검색, 처리, 전송, 저장 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굳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페로의 정보기술에 의한 통제 방법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상적 기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는 비일상적 기술 나와 있고, 비일상적 기술 옆에 뭐 공학적 기술 여기 장인 기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 일상적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문서라든지 직접 대면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비일상적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비일상적 기술은 전체적으로 모두 통합해서 전부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간쯤에 있는 공학적 기술의 경우에는, 자, 공학적 기술의 경우에
공학적 기술의 경우에는 어때요? 첨단 기술이 활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MIS라든지 그다음에 질이 높은 정보량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전부 다 쓰라고 그랬죠? 제가? 전부 다 쓰라고 그랬죠? 비일상적 기술은?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화와 분권화.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부가적이고 하위적인 어떤 정보량 처리는 부하 직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아주 그냥 노란자 그런 정보기술은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직권화 경영도 나타나지만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권한 위양의 정도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분권화 경영으로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보 기술과 어떤 이제 종적인 메커니즘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 있어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써보자 이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종의 시스템. 전자결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과업 구조가 바뀌었다. 과업 구조가 과거의 어떤 경직적인 조직 구조와는 달리 지식과 정보량이 집중된 그런 부분을 위주로 과업 구조가 변경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바뀌었죠. 네 번째, 업무하는 근무 형태에 있어서 이동 사무실, 현지 출퇴근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정보기술과 횡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중심에 의한 리엔지니어링. 두 번째, 유연한 가상팀을 가상 조직을 활용한 업무 해결. 세 번째,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병렬 처리. 네 번째,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행동 통제와 결과 통제 부분으로 측면에 있어서 논하라고 그랬죠. 자, 행동 통제. 조직 행동 측면에 있어서 IT의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행동,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리더십, 모티베이션, 태도, 근무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 행동,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자, 무종의 시스템, 전자결제. 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행동 통제인 거예요. 행동 통제. 자, 과업 구조는 지식 중심의 근로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간다. 자, 중간 관리자의 역할. 예전에는 중간 관리자가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와 부하 직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연결 통로로서 이용하고 있었지만 지금 중간 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축소됨으로 인해서 모래시계 모양의 조직 구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행동 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사무실, 현지 출퇴근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행동이냐 결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 차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자, 네, 결과 통제. 결과는 우리 경영조직 측면에 있어서 결과 변수는 주로 뭐예요? 자, 성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무 만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추가한다면은 이직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과 통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자, 프로세스 중심으로 리엔지니어링 차원에 있어서 어때요? 성과 중심의 고객 위주에 의한 성과쯤에 산출물 중심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상 조직을 활용한 업무의 해결, 업무의 최종적인 해결, 그다음에 병렬 처리에 의한 고객 중심의 신속한 제품의 운송, 전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 통제 부분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나와줄 수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까다로웠어요. 제가 올해 시험을 봤어도 이번 문제는 아마 저도 잘 못 썼을 거예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제가 조금만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다면 이 개구 개보종하고 뭐 연결 역할자, 전임통합자, 유언회와 태스크포스 뭐 이런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문제. 어디로 갔나요? 3번 문제가 없었나? 네?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자, 우리 유인물, 자, 몇 페이지인가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봤더니 세 번째 문제 또 사례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 출제하는 교수님이 사례형 문제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MBA로 가야 돼요. MBA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문 경영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수준의 유형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조직 설계의 핵심적인 구조적 차원 중에 공식화, 전문화, 직권화의 개념을 설명하래요. 직권화의 개념을 설명해라. 자, 직권화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차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잘 해줘야 될 거예요. 자, 1번. 유인물에는 제가 복직공 순서대로 썼지만은, 자,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화의 의.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직무가 표준화된, 문서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인 공식화, 안문적인 공식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예요, 전문화의 의.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제 할당, 배분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직권화. 조직의 의사결정권, 업무, 명령 지시권 이런 것들이 조직의 상층부 또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직권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분권화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네요. 자, A 조직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A 조직의 공식화, 전문화, 직권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조직의 공식화 수준을 보면은, 자, 몇 페이지에 10페이지 보시면 공식화 수준. 공식화는 일단 조직 내 직무가 표준화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의 쓰시고, A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주저하지 않는 조직 문화는 조직 내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얽매이지 않은 수평적이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주가 된다. 따라서 공식화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 사례 문제에서 A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조직은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임파워먼트된 팀 중심으로 운영하는 90명 정도의 기업으로 사장을 비롯해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주저하지 않는 가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B 조직은 가전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내부적인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분업화, 표준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10,000명 정도의 대규모 조직입니다. 자,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화 수준을 보도록 할게요. 전문화 수준을 보도록 하면은, 자, 첫 번째 전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과업을 세분화시켜서 담당하는 직원에게 할당하고 배분하는 걸 말한다 라고 이제 앞에 설명한 바가 있죠. 근데 A 기업의 경우 전문화 상태는 어떤 경영 환경에 있어서 즉각적인 어떤 해결을 위주로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전문화. 네.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전문화 상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문화 상태, 고정된 어떤 전문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해서 그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것을 할당하고 배분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차별화된 신제품을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근데 전문화된 상태도 전문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직권화 경영. 자, A기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기업의 특징. A기업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주저하지 않는 가족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관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보다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직권화란, 제가 답안지에는 분권화의 의를 썼어요. 분권화의 의를 쓰고, 두 번째, A기업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가족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직권화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B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식화. B기업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대량 생산, 원가 우위 10,000명 정도 돼요. 조직의 규모가 점점 비례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략과 조직 구조 파트를 보면요. 전략과 조직 구조. 파트를 보면은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원가 우위 전략, 비용 전략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원가 전략, 어떤 책은 저원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공식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직권화도 높게 나타난다. 이것이 유리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 수준은 이미 문제에서 답안을 말해줬죠. 10,000명 정도 되는 10,00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있어서 분업화 또는 전문화, 표준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분업화라고 하는 거는 직무의 어떤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죠. 직무의 세분화. 그래서 전문화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죠. 답안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A기업은 전부 낮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B기업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야 되고. 자, 이런 부분 위주로 아마 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제가 지금 비해를 했는데요. 혹시 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험 꼭 잘 보셨으길 바라고요. 경영조직용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용어가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하셨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점수가 여러분들 꼭 배반하지 않기를 그러기를 제발 기도하면서 올해 논무사 2차 시험의 경영조직용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